그래서 생시의 세계가 하나의 해라면 꿈의 세계는 그것을 하나의 해로서 포함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1이라는 솔루션이야. 1이라는 솔루션.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데 잠재의 세계는 뭐냐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문제의 세계인 거죠. 문제의 세계. 그런데 이 문제의 세계가 솔루션이 사실은 두 개잖아요. 그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중에서 이 솔루션의 세계인 거죠. 요 솔루션. 그래서 그 매트릭스에 보면 그 아키텍트가 나오잖아요. 이 편 마지막에 보면 그 아키텍트 나오죠. 아키텍트가 그 고차원 방정식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네오 너하고 그 요원 스미스는 그 고차 방정식에 두 개 해라는 거냐, 이렇게 두 개. 물론 실제는 뭐 저런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제 방정식이겠죠.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꿈의 세계는 그 고차원 방정식들의 세계가 더 유사하다. 꿈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꿈은 현실의 근저에서 꿈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는 만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꿈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할 때 그 꿈이 있고 너의 꿈을 펼쳐라 할 때 그 꿈이 있죠. 그죠? 드림. 그 드림이라는 말에 묘한 그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내 꿈, 잠재의식의 그 드림이 있고 미래에 너의 꿈. 그 두 꿈이 묘하게 겹치죠. 두 개의 의미가 이렇게. 그렇죠. 그죠?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꿈은 그 현실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그 기억, 과거에서의 가능 세계들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체가 설계하고 꿈꾸는 미래에서의 숱한 가능 세계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생시 밑에 있는 그 꿈의 세계가 꿈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꿈의 의미는 뭐죠? 현실화되지 않은 그 솔루션을 현실화하고 싶은 게 또 하나의 꿈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남자라면 여자 아니에요, 그죠? 남자라면 여자인데 이게 하나의 솔루션인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1이라는 솔루션을 뭐 거꾸로 상관없지만 갖고 태어난 거, 여자는 마이너스 1의 솔루션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사실은 그 문제는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가 마이너스 1을 꿈꿀 수 있죠. 꿈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묘하게 만납니다. 과거의 문제라는 의미에서의 뉘앙스의 꿈하고 내가 아직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실현하고 싶은 그 꿈이라는 미래의 꿈하고 같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꿈은 현실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기억, 과거에서의 가능 세계들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체가 설계하고 꿈꾸는 미래에서의 숱한 가능 세계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리고 꿈은 또한 파라독스의 세계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파라독스라는 것은 제논의 개서처럼 평행을 달리는 두 세계가 아니다. 제논의 파라독스 아시죠, 그죠? 아클레우스와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그죠? 거북이가 앞에 달리면 아클레우스는 절대 거북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제논의 논리대로 하면 제논이 맞고 눈으로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따라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논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버려라. 우리는 반대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내 눈을 믿고 제논의 논리를 버리는데, 제논은 반대잖아요, 그지? 예. 너 눈이 잘못된 거야. 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상이야,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논은 뭐냐면 평행이에요. 그냥 쭉 평행만 달리는 그런 파라독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파라독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현실 세계와 그 너머의 무한한 가능 세계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독스라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와
가능세계 또는 잠재세계 사이의 역설이죠. 그 사이의 역설. 그렇기 때문에 제논의 역설과는 좀 다른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에스헤르, 보통 우리 에세라고 많이 있는데, 에세르의 그림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내려가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그림을 실제 영화 보면은 누구야, 그 아서하고 그 아드리아드하고 이렇게 나온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적에 어떤 여자가 손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또 분명히 자기 올라가고 있는데 또 그거 떠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부를 보여주면서 수학적인 역설들, 폐쇄 반복 현상이나 펠로즈 계단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전도 현상, 나중에 아서가 누가 아서를 쐈는데 거꾸로 아서가 쏜 결과가 나오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물론 이제 풍부한 예들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꿈이야말로 허구성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또 파라독스를 말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리얼리즘 감독들 있잖아요. 픽셔널한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아주 리얼에 충실한 감독이 유일하게 픽션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은 그냥 꿈밖에 없어요. 꿈밖에. 그래서 인셉션에서의 꿈의 세계와 기억의 세계는 좀 구분돼야 되겠죠. 기억은 액초라는 월드에서의 경험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축적된 거고, 꿈이라는 건 훨씬 더 이미지너리하다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코브가 아리아드네에게 기억으로부터의 장소를 재창조해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텐데, 맨 처음에 이제 이 건축가가 건축을 설계해가지고 같이 들어갔을 적에 쭉 가다가 코브가 어떤 다리를 보게 되니까 이 다리가 바로 자기가 매일하고 즐거운 추억을 가졌던 그 다리, 파리의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기억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 기억 가지고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지금 꿈이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죠? 어떤 아키텍트가 설계했는데, 이 도서관 설계했어요. 도서관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지, 지금 성대처럼 이렇게 설계 놓으면은, 이게 꿈인지 내가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지. 막 의식이 이제 그때부터 막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이제 꿈을 설계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억을 토대로 해서 꿈을 설계할 경우, 꿈속의 인물들은 이 세계가 가능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셉션의 꿈 개념이 함축하는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가 기억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설계된 꿈이라는 거죠. 설계된 꿈. 물론 그 설계라고 하는 게 또 어차피 뭐 인간이 설계라는 게 다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설계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한 인간의 명백한 그 기억을 거기다 담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영화의 각 꿈은 기억이나 무의식보다는 오히려 가능세계에 더 가깝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가능세계는 순수 논리적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누군가의 그리고 누군가들의 잠재의식에서 성립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 깊숙이 어떤 관념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이고 감정적인 어펙티브한 측면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깊이 들어갈수록. 기억상실증을 다루는 의사들의 어떤 임상 보고서를 보면은 언어를 이제 잊어버리는데 가장 추상적인 것부터 잊어버려요, 이렇게. 가장 추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보편 개념 같은 걸 전부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굉장히 감성적인 걸 남는 거지. 누군가의 어떤 기억이나 아주 즐거웠던 기억, 행복한 기억이나 또는 욕 같은 거, 욕이 마지막에 남는데, 욕 같은 게 왜 밑에 남는 거. 굉장히 어펙티브하게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스가
그 피셔인가요? 그 인물 접근할 적에 추상적인 걸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이 사람이. 그럼 뭐하고 접근하냐? 바로 그 친구가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어떤 감정적인 관계로부터 접근에 들어가야지 그 친구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스가 인셉션의 목표가 된 인물의 생각보다는 더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거여서, 즉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주인공이 자기 기업을 해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바꿔치기 해야 되는 거지. 너한테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네가 나 같은 뛰어난 기업인이 되지 못해서 디서포인티드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친구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금골 여니까 그 어릴 때 아버지가 가져두고 바람개비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의미가 거꾸로 바뀌죠. 네가 나처럼 되기 위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거꾸로 바뀌는 거지. 거꾸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요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실제와 가상의 전복, 관념의 집요함. 이 영화를 단지 흥미진진한 공상과학 영화 이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결정적인 면은 뭐냐면 바로 코브와 멜의 관계죠. 그 부부의 관계인데 영화의 그 사이버 펑크적인 구도와 이 두 사람의 극적인 관계가 극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영화의 깊이와 완성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그런 인생하고 회환에 가득 찬 채 외롭게 늙어가는 두 인생이 대비가 되죠. 영화의 맨 첫 번째도 그게 나오고 사이도 나오고 끝에도 나오고 영화를 관리하는 중요한 어떤 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코브는 기억과 설계가 뒤섞인 꿈의 세계를 만들어 끝없이 꿈 같은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또 그 회한 어린 순간들을 되돌려 그것을 바꾸기를 이제 거듭하죠. 그런데 이제 기억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충족되지가 않고 또 이런 그의 실험이 꿈의 공유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코브 때문에 아내인 멜이 결국은 죽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코브는 가책감을 가지고 있죠. 가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꿈의 세계로 만들면 뭐냐면 멜이 그 깊숙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 꿈속에 계속하게 이렇게 수시로 출몰하죠. 이렇게 수시로 출몰하면서. 그래서 그 코브는 자기 꿈 속에 들어가서 끝없이 멜을 다시 만나죠. 만나서 대화하고 그 회한 어린 순간들을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공유했을 적에 꿈이 불안정하게 되지. 자꾸만 그 뭐 기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멜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총을 쏘고 하니까. 그래서 현실성의 차원에서 코브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설정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현실성과 잠재성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그는 아내를 죽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내로 하여금 꿈속의 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물론 코브가 의도한 전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내로 하여금 꿈의 세계와 생지 세계를 착각하게 만든 게 코브잖아요. 결국 자기가 아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끝없는 가책 속에 살면서 다시 잠재성의 세계로 돌아가 아내를 만나죠. 살인하지 않은 코브가 사실상 원치 않은 채 살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남편과 아내는 꿈속의 꿈이라는 관념에 매혹되죠. 매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강도 높은 사건의 시발점이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매혹당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꺾어지죠. 꺾어요. 근데 공부 같은 데 매혹되면 참 좋은데, 뭐 마약에 매혹된다거나, 컴퓨터 게임에 매혹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그 선이 꺾어지면 항상 어떤 매혹에서 출발해요. 매혹에서. 뭔가에 매혹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 인생이 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매혹이
매혹이 너무나 강해지면 중독이 되죠. 그때부터. 중독이 되면 이제 거기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거를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리비도를 전부 다 거기다 투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꿈속과 생시를 오가면서 또 꿈 아래의 꿈을 실험하면서 짧은 시간과 긴 시간 사이를 오간다. 그렇죠. 긴 시간과 짧은 걸 막 이렇게 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상대성 이런 비슷한 것처럼 꿈속에서 한 10년 보내고 돌아오면 현실에서는 뭐 며칠 지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남편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고 세계의 전환과 시간의 변환 속에서 이들은 점차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what is real? 무엇이 실제인가? 이게 철학의 출발점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과학까지 다 포함한 의미, 넓은 의미의 철학이죠.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이 물음이에요. What is real? 도대체 뭐가 리얼할까? 그래서 이제 뭐 살리스는 뭐 물이다, 뭐 총이 나오는 이데아다, 뭐 신이다, 뭐 정신이다. 계속 어찌 보면 인간 사회의 역사라는 거는 이 물음을 붙들고 이렇게 씨름한 역사이고, 사이버펑크 영화가 참 재미있는 게 단지 그냥 뭐 즐겁다 이런 거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건 바로 이 물음이죠. What is real? 그래서 모피어스가 네오를 처음으로 그 공간에 이렇게 건설된 공간에 들어갔을 적에 네오가 묻잖아요. 그 의자를 가리키면서 This is real? This is real? 이게 리얼하니까 모피어스가 리얼한 게 뭐냐 반문하잖아요. 그죠? What is real? 물어보죠. 이렇게 그죠? 고대 자연 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제기한 이래 이것은 철학적 혹은 특히 존재론의 핵심 물음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현대의 사이버펑크 영화는 집요하게 이 물음을 형상화해왔다. 안드로이드도 과연 인간일까? 이게 브레드 런너의 물음이죠. 또 내 영혼은 나의 영혼인가? 또 생명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공학기동대의 물음이죠. 그래서 공학기동대 보면은 쿠사나기는 계속 고뇌하지 그거 갖고. 근데 그 바트란 친구는 그거 생각해서 뭐하냐 이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형사가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인 거지 결국은. 프로그램 자기가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나는 생명체다 주장하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네가 도대체 무슨 생명체냐라고 하니까 생명이라는 거 그 자체가 정보의 집적체인 거지. 이 친구가. 그럼 우리도 DNA라는 게 정보하잖아요. 정보의 코드, 유전 코드죠. 그죠? 그럼 내가 너하고 다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막 진행되죠. 그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바이센터니얼 말, 200년 산 사나이는 뭐냐면, 로봇은 언제 인간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그 주인공이, 누구지? 앤드류인가? 그 친구가 계속 인간이 되고 싶어 하죠. 이렇게 승인받고 싶어 하죠. 마지막 죽기 전에 승인을 받지.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인간으로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로봇이 언제 인간이냐라는 거는 꼭 존재론적인 물음, 인기만 한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물음이죠. 실제 그거냐 못지않게 인간이 이제 인정해 주느냐 그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말 실제인가? 매트릭스의 이런 물음. 인셉션 역시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고, 코브와 멜은 그 장자처럼 이제 묻게 되죠. 나는 지금 생시에서 꿈으로 온 건지 내가 지금 꿈에서 지금 생시로 갔는지. 그때부터는 헷갈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코브는 계속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자기는.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멜은 뭡니까? 그만 귀를 잃어버리게 되지.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멜은 코브가 생시라고 생각하는 이 세계를 꿈이라고 생각하죠. 꿈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실제 꿈 깰 때 그렇게 되잖아. 그때 꿈에서 내가 아까 낮잠을 잤어요. 학교에 낮잠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는데, 내가 이 꿈을 조니까 꿈에서 높은 건물에 떨어진 그걸 가서 꿈을 꿨어. 거기 마치 킥킥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똑같이
여기서 죽어야 돼. 꿈속에 죽어야지 자기가 깨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멜은 결국은 그 생시에 죽어버리잖아. 그 꿈이라고 생각하고 건매에 떨어져가 죽죠. 그죠? 근데 이게 참 얄궂은 게 뭐냐면, 비극이 뭐냐면, 코브는 여기가 생시고, 생시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너 죽으면 진짜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멜은 내가 여기서 죽어야 진짜 세계로 간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아이러니하다고 하고 얄궂다라는 게, 사랑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비극을,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극을 불러오는 경우,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같은 영화죠. 현기증, 그죠? 현기증 보면은 그 주인공이 형사가 그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아름답고 신비롭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죽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욕망을 버렸으면은 얘기가 간단한 건데, will to know. 이 인식, 지식의 의지를 버리면 간단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사기친 거지, 그지? 그 남자한테. 그래서 자꾸 알려고 그래. 계속 알려고 하죠. 계속 알려고. 결국은 그 나중에 그 높은 성당에서 둘이 떨어 죽잖아. 둘이가 중요한 여자가 죽던가?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남편은 실제 세계로 가고 아내는 굳게 자기가 여기가 가짜고 믿으니까 죽음으로써 자기 세계로 가는 거지. 물론 제3자 입장에 보면 비극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비극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기는 그거 믿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근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코브는 멜을 보낼 수가 없는 거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멜은 코브랑 같이 가야 되니까 혼자는 못 가. 이렇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설정이 굉장히 그 영화를 어찌 보면 좀 단순하지 않게 많은 어떤 그리스 드라마 같은 그런 드라마로 상당히 승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도죠, 이게. 그래서 영화를 보면 결국은 그 멜은 떨어져 죽고, 코브는 살인죄를 이제 쓰고서 쫓기게 되는 거죠. 쫓기게 되고, 아이들의 마지막 출국할 때도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보고 가니까, 다시 이제 출국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영화의 어떤 그런 피셔 마음이 들어가서 바꾸는 이렇게 되고, 나중에 사이토가 엄청난 권력자라 가지고 이제 코브를 보내주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 코브가 주인공일까? 멜이 주인공일까? 헷갈리죠, 그죠? 표면상으로는 코브가 주인공이지. 표면상으로는, 그죠? 코브가 주인공이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코브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서, 현실세계 돌아오고 아이들 만나서 껴안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화를 잘 음미해보면 해피엔딩, 코브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이지만, 멜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멜은 코브 때문에 결국 이런 죽음을 당했고, 마지막에 코브한테 버림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결국. 코브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없이 괴로우니까 멜을 이렇게 떨쳐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화를 비극으로 봄으로써 멜을 주인공으로 볼 때 하고, 그다음 해피엔딩으로 볼 때 하고, 코브를 볼 때 하고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돌리는 게, 논쟁이 많았지. 이게 진짜 꿈인지. 근데 그냥 이게 내가 보기엔 그냥 괜히 관객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놀란 감독도 이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과 희극 그 사이에 이걸 놓고 거의 딱 끝나는 영화를 이렇게. 해석은 관객의 자유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가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히 어떤 해피엔딩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보면은, 결국 멜이라는 여인을 둘러싼 굉장히 어떤 비극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영화를. 그래서 이게
비극과 희극이 마치 그 메비우스 띠처럼 이렇게 보면 비극, 저렇게 보면 희극이고, 희극이란 말도 좀 이상한 것 같은 그 해피엔딩이고, 그렇게 이제 영화가 그 구성되어 있다 볼 수 있고, 그런 구도가, 상당히 이 영화를 나름대로 상당히 그 어떤 깊이 있는 영화로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 제 얘기를 좀 마치고요. 여러분들하고, 혹시 사실 영화라는 게 보기 나름이니까, 사람마다 뭐 관점이 다르고 또, 뭐 어떤 걸 끌어대가지고 얘기하냐에 따라 또 다 달라지니까,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보았던 영화를 말씀하셔도 좋고, 뭐, 이 글에서 의문점을 말씀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또, 대화를 잠깐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